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물류 1급 4강이고요. 송금 결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 강만 더 하면 물류 1급 무역 관리 부분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천천히 물류 1급까지가 우선은 급한 범위였기 때문에 물류까지 올린 다음에는 생산하고 인사는 천천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4강은 송금 결제 방식인데요. 송금이라는 거는 추심 방식과 같은 무신용장 방식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송금 방식에는 수출자가 선적 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자는 수입 대금을 수출자에게 직접 송금하므로 신용장 방식이나 추심에 비해서 뭐가 안 들어요? 그렇죠. 은행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수수료가 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비용이 적게 들고 결제 과정이 단순하게 됩니다. 근데 거래에서 은행이 지급 보증이 없다 보니까 약간 위험 부담은 훨씬 더 커요. 혹시나 상품 입수 보장이라든가 만약 상품이 안 오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방식은 거래 당사자 간의 깊은 신뢰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뭐 신뢰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은 해외 지사와 본사 간의 거래. 그쵸. 이런 경우에는 우리 회사끼리 거래를 하는 건데 굳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많이 쓴다. 자, 추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급 요청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송금 방식은 수입자로부터 결제 행위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송금 방식은 준수해야 될 국제 규범이 없어요. 앞에서는 뭐 되게 많은 규범들이 있거든요. 결제할 때. 근데 송금 방식은 그게 없다 보니까 좀 더 거래가 좀 편하다. 그러니까 알고 계신 분들끼리는 서로 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송금의 형태는 어떤 게 있느냐? 밑에 나온 것처럼 TT 전신 송금안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해가지고 TT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긴 하는데요. 우편 송금안과 방법은 비슷합니다. 지급 지시서를 우편 대신 전신으로 보내는 거죠. 전신으로 뭘 보낸다? 지급 지시서라고 부르는 애를 보낸다. 페이먼트 오더라고 하는 걸 보내요. 그러면 신속하게 통보되고 즉시 결제되므로 수출자는 전신 송금안을 선호하게 된다. 반면 수수료는 전신료는 누가 부담한다? 전신료 부담은 수입자가 한다. 이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뭐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MT라는 게 있습니다. MT는 이 M이 메일이에요. 메일 트랜스퍼죠. 그래서 수입자가 거래은행에 수입 대금을 위탁하고 수출자에게 지급해 주도록 요청하고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수출자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 지시서를 우편으로, 그러니까 지급 지시서를 이번엔 뭘로? 우편으로 보내라는 거죠. 우편. 여기는 지급 지시서를 전신으로 보내는 거고요. 여기서는 우편이라는 얘기죠. 자,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지급 지시서를 접수한 지급은행은 수출자에게 통보한 후에 수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 지시서를 한 수입자의 거래은행의 예금 계정에서 대금을 인출하게 된다. 자,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송금 수표, 은행 수표가 보편적으로 이용되며 수입자가 거래은행에서 교부받아 수출자에게 송부하고 수출자는 지급은행에 수표를 제시해서 수출 대금을 회수해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형식입니다. 요 세 개를 갖다가 우리가 송금 형태라고 부르고요. 얘 ERP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 편이에요. 이 다음에 나올 송금 방식의 유형에서 좀 다양한 형식 중에서 한두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자, 여기에 있는 요 송금 방식 중에서 지금 여러 개가 나와 있죠. 이 여러 개 중에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문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자는 CWO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시스 오더죠. 무슨 얘기냐면 사전 송금 방식이에요. 얘는 사전 송금이고요.
미리 물품 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즉 사전 결제되지 않으면 뭐 하지 않겠다? 선적하지 않겠다. 선적하지 않겠다. 물건을 배에다 싣지 않겠다. 즉 내가 물건을 배에다 싣기 원하면 나한테 뭐부터 보내라? 돈부터 보내라. 이런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수출자가 대금 회수를 확실히 보장받는 방법이다. 수입자의 신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그죠? 신용 파악이 어려울 때 많이 쓴다. 자, 주문불이고요. 일부 선불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스 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자는 주문과 동시에 주문과 동시에 뭐? 일부만 결제해 주는 거죠. 일부만. 그리고 나서 또 언제? 그리고 잔금은 언제? 선적시. 잔금은 선적이 완료되면 그 서류를 인수했을 때 지급하는 방식. 그래서 일부가 사전 송금 방식의 형식을 띠고 있다. 자, 누진불입니다. 얘는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예전부터 계속 나오더라고요. 프로그레시브 페이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자가 무역 물품의 선적 진행 단계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지급하는데 제일 처음에 3분의 1은 언제? 그죠? 주문 체결 시 3분의 1을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분의 1은 선적 시, 그 다음에 마지막 3분의 1은 화물 도착 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얘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은 3분의 1이 미리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선지급 방식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누진불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냐면 대금 전부가 지급되는 거를 갖다 우리가 결제라고 하는데, 그럼 대금 전부가 제일 늦게 지급되는 애는 누구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지막 3분의 1은 화물 도착하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누진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연불이란 건 뭐냐면 디퍼죠. 지연했다는 얘기예요. 결제를 지연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후 송금 방식으로서 선적 서류가 수입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뭐가 있어요? 여기는 약정기간이라는 게 약정기간. 사전에 협의한 약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방법입니다. 수입자는 대금 지급 전에 먼저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자 같은 경우에는 뭘 한다고요? 대금 결제 전 먼저 상품을 판매하고 여기서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어떻게 하겠다? 대금을 상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대리점이거나 또는 수입자의 신용이 확실하고 수출 대금 회수가 시급하지 않을 때 쓰인다. 연불입니다. 현물 상환하고 서류 상환은 이렇게 두 개를 갖다 엮어서 예전에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이 현물 상환은 보통 COD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캐시 온 딜리버리입니다. 그래서 코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 이 서류 상환 같은 경우에는 CAD라고 불러서 CA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캐시 어게인스트 도큐먼트 해가지고 CAD라고 부르는데, 하나씩 알아보면 코드는 사후 송금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입 물품이 수입지에 도착, 물품이 수입지에 도착을 합니다. 자, 선적 서류를 가진 수출자의 대리인이 왔을 거 아니에요? 수출자의 대리인. 왜? 대리인이 왜 왔어요? 수입지에 도착했으니까 수출자는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출자의 대리인과 누가 만나서 그저 수입자가 만나가지고 직접 뭘 확인하는 거예요? 품질을, 물건을 내리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그 물품을 인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언제 한다? 고가의 물건. 고가 물건이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양하 품질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귀금속, 그 다음에 품질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 대금 회수의 위험은 없으나 만약에 이런 경우에 수입자가 품질 검사를 했어요. 근데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을 반송하거나 현지에서
반송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지에서 다른 거래처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한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물 상환 방식 시험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 상환물은 이제 거꾸로입니다. 어디에 해야 돼요? 수출자가. 여기는 수출자예요. 수출자. 수출자 플러스 누가 만나서 수입자의 대리인. 그럼 수입지가 아니라 어디? 수출지에서 하겠죠. 수출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 송급 방식의 개념이긴 한데요. 얘도 현물 대신에 선적 서류와 상환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자가 선적 후에 수입자의 대리인에게 선적 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을 결제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실으면서 품질을 확인하겠다라는 거죠. 보통 벌크 화물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산결제는 뭐냐면 OA라고 보통 표시가 돼요. 그래서 OA 같은 경우에는 오픈 어카운트입니다. 그래서 무역거래에서 물품은 계속 선적하고 대금은 일정 기간 동안 누적되는 거죠. 그 누적된 거를 갖다가 결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 통지를 하게 되면 매 선적 통지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되면 해당 물품 대금에 대해서 수출자에게 송금해서 결제하는 선적 통지 조건의 기한부, 사후 송금 결제 방식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상호 계산 방식은 본사, 지사 등 무역거래 당사자가 서로 특수한 거래에 있을 때 무역 물품을 선적할 때마다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여기서 뭐 장부에다 기입을 해요. 이번에 얼마? 너 얼마. 그러니까 서로 장부에 기입해 뒀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서로 상계하는 거. 일정 기간이 되면 서로 상계 처리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상호 계산이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 주문불, 일부 선불, 누진불, 현물 상환, 서류 상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시험 문제 볼 때 1급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도 나오니까요. 그 주관식 용어들도 나오고 지금처럼 약어들도 그대로 CW 그 다음에 코드캐드 이 자체를 쓰라고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는 바로 환어음으로 넘어갑니다. 오늘날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자들은 수출 대금의 회수를 위해서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즉 환어음이라는 게 뭐냐면 종이가 돈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수출 물품을 선적한 수출자는 선적 서류를 첨부하고 수입자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 대금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환어음이란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환어음의 개념에 대해서 어음상의 지급 금액을 지급 기일에 어음상의 권리자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으로 하는 위탁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자, 그런데 환어음은 발행인과 지급이 있다는 얘기죠. 환어음의 발행인은 수출자가 되는 거고요. 지급인은 수입자 또는 수입자가 지정한 거래 은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취인은 환어음의 지급 금액을 받는 자가 되겠죠. 발행인은 발행인 스스로 지명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환어음이라는 용어 자체가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담보 환어음과 화환어음이 있어요. 무담보 환어음은 뭐냐면 자, 무담보 환어음은 클린비엘이라고 돼 있죠. 클린비엘. 그래서 환어음 그 자체만으로 결제가 될 수 있는 어음이죠. 주료, 운임, 뭐 수수료, 그 다음에 보험료, 각종 보험료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최근엔 하지만 거의 이 무담보 환어음은 사용되지 않는다. 화환어음은 뭐가 포함된 거예요? 선적 서류가 포함된 어음입니다. 그래서 뭐 할 때? 수출 대금 결제할 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일람부 환어음과 기한부 환어음이 있어요. 일람부 환어음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서류를 주면 그 즉시 뭘 주겠다? 돈을 주겠다는 건 일람불 환어음. 일람불
환어음은 서류 제시 즉시 뭘 주겠다? 대금 지급 해주겠다는 거고요. 기한부 환어음 있죠. 기한부 환어음. 기한부 환어음은 서류를 제시해줬어요. 근데 서류를 제시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뭐 하겠다?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한부 환어음의 지급 유형은 일람 후 정기 출급, 뭐 일람 후 정기 출급, 그 다음에 확정일 출급, 뭐 여러 개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념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환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이란 거는 서로 다른 국가 간의 통화의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이 교환 비율이 각국 통화의 그 시간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통화의 가치마다 계속 상품의 구매력이 변화되고 있다 보니까 환율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입 대금 결제의 관세 세액 결정 과정에서 비용과 이익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매우 수출할 때, 수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환율이란 거는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까 외환에 대한 시장 가격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외국한 은행은 외국한 거래에 적용할 환율을 매일 고시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외국한 고객의 그 매매율들이 있어요. 외환 시장 매매율들이 있는데 이 매매율들도 시험 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율은 뭐가 있느냐? 전신환 매매율. 그래서 TT 매매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뭐의 기준이 되냐면, 자 보세요. 환어음의 결제를 전신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율로서 환어음의 송달이 1일 이내에 이루어져요. 1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우송기간 동안에 뭐가? 우송기간의 금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환율에.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환율.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타 매매 기준이 된다. 타 매매 거래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신환 매매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찰 매매율. 현찰 매매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 한 거예요? 외국한 은행이 고객과 현찰 거래할 때, 돈 거래할 때죠. 얘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현찰 매매율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람 출금 환어음입니다. 일람 출금 환어음, 출급 환어음. 얘 같은 경우는 일람 출금 환어음 매매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환어음의 우송기간에 대한 금리를 어디에서? 전신환 매매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가감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결정한다. 일람 출금 환어음은 누굴 기준 잡아서 한다? 그쵸? 전신환 매매율을 기준 잡아서 거기서 가감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한부 환어음이 있죠. 기한부 어음 매입률입니다. 자, 기한부 어음 매입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한부 어음을 매입할 때 쓰는 건데요. 얘는 뭐가 기준이 돼요? 일람 출금 환어음 매입률이 기준이 됩니다. 즉 일람 출금 기준에 대해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전신환 매매율은 타 매매의 기준이 되는 거죠. 즉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타 매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타 매매의 기준이 되니까 그대로 어디에 적용했다고요? 일람 출금 환어음 매매율을 갖다가 선정할 때 누굴 따져서 전신환 매매율 기준 잡고 거기서 가감. 그 다음에 기한부 어음 매입률 같은 경우, 기한부 같은 경우는 누굴 또 기준 잡고 일람 출금 환어음을 갖다 기준 잡고 거기서 가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요거 세 개는 가끔 한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 환율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환율 자체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몇 번 안 남았습니다. 한 강만 더 하면 1급에 대한 무역 부분도 끝이 나는데, 온라인에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릴 때는 그
핵심이 되는 것들, 자세한 것들 말고 좀 시험 문제 출제가 됐던 것들 위주로 굵직굵직한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교재를 보면은 어떤 교재든지 마찬가지예요. 뭐 에듀윌이라든가 뭐 시대고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패스 코리아라든가 3일 인포마일이라든가 지식과 경영이라든가 여러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를 보면 내용은 공통입니다. 편집이 좀 보기 불편하냐 편하냐의 그 차이뿐이지 그 선호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용은 동일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한 강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